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단원 매듭짓기 내용을 복습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단순히 생물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생물의 종류는 약 2만 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종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물은 종류가 다르면 생물체의 크기, 모양, 색깔 등이 다르고요. 만약에 같은 종류라면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요. 자, 이를 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즉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생물의 수가 많은 것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종류가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생물은 어떻게 다양해졌을까? 자, 생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자, 이런 생물의 변이와 함께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오늘날 생물이 다양해진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의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 지역의 먹이나 그 지역의 온도나 그 지역이 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 교과서에서 나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목이 긴 갈라파고스의 땅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옛날에 갈라파고스 땅 거북 무리는 목이 대체로 다 짧았대요. 그런데 다른 거북보다 목이 조금 긴 변이를 지닌 거북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거북들이 환경이 다른 섬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요. 목이 좀 더 긴 거북이 키가 큰 선인장에 자라는 환경에 살아남기에 유리했대요. 이렇게 살아남기에 유리하다, 적응한 놈이 살아남는다라는 뜻의 적자생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거북은 목이 짧은 거북보다 더 많이 살아남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이 또 오래 반복되면서 자손을 많이 남겼고, 그동안 계속해서 목이 긴 종류의 땅 거북만 남아 있게 됐다라는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목이 긴 갈라파고스 땅 거북이 나타난 과정을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었는데 짧은 놈이 많았다. 그러다가 환경이 다른 섬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 환경이라는 게 모기가 조금 키가 큰 선인장이 많은 환경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짧은 놈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목이 긴 놈들만 위에 있는 선인장 잎을 따먹으니까 좀 더 많이 살아남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목이 긴 놈들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는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는데요. 그 무리 중에서 그 환경에 알맞게 변이를 한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 자, 이를 뭐라 한다고요? 적자 생존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원래의 생물과는 조금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생물이 다양해진 까닭은 다양한 변이를 가진 생물이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해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생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지구의 기후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에 적응하는 놈들만 오래오래 살아남고 자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멸종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고 있고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오늘날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들을요, 다양하게 놓고요, 우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걸 좀 간단하게 분류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물 사이에 가깝고도 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류라는 것을 했어요. 자, 이때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정해서 분류한 것을 과학에서의 분류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몸의 구조라든지 광합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번식을 새끼를 배에 넣고 오랫동안 잉태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알을 낳아 번식하느냐 등등의 방법으로, 또 유전적인 특징의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유전자라는 건요, 생물의 특징을 짓는 저장 정보가 자식에게 물려지는 거죠. 자, 다시 유전자란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정보가 저장된 단위고요. 자식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또 그 자식은 다른 부모가 돼서 또 다른 자식에게 유전자를 물려주지요. 자, 이런 생물 분류의 과정은 생물 고유의 특징을 관찰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분류 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물 분류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가장 작은 분류의 단위가 종이고요. 그 다음에 속, 과, 목, 강, 문, 개라고 합니다. 가장 큰 단위가 개, 그 다음 작은 단위 문, 그 다음이 강, 그 다음 목, 그 다음 과, 그 다음 속, 그 다음 종.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즉 생식 능력이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무리를 같은 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삭이라고 하는 살쾡이라고 표현하죠. 고양이, 그다음에 카라칼이라는 게 있대요. 얘네 셋은 얼굴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런데 교배해서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같은 종류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라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비슷한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을 묶어서 더 큰 단위의 속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좀 더 큰 단위로 과, 그 다음에 목, 그 다음 강, 그 다음 문,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한번 그림 볼게요. 들고양이 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이거는 고양이 속, 고양이 과, 그다음 고양이 목, 고양이 강, 고양이 문, 고양이 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라는 건요, 여러 종이 모여서 속을 이룹니다. 과, 여러 속이 모여 과를 이룹니다. 목이라는 건 여러 과가 모여 목을 이룹니다. 강이라는 건 여러 목이 모여 강을 이룹니다. 여러 강이 모여 문을 이룹니다. 여러 문이 모여 개를 이룹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말과 당나귀, 숫사자, 암호랑이, 진돗개와 풍산개. 자, 말하고 당나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요, 말이 훨씬 더 멋있고 크죠? 자, 여기서 암말하고요. 예, 그 다음에 숫당나귀. 얘네들이 짝짓기를 하면 자손을 낳는데요. 그 자손의 이름은 노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새끼리는, 또는 노새와 말, 노새와 당나귀는 어,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대요. 왜냐? 이 노새가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고 당나귀는 같은 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숫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자손, 라이거라고 하죠. 숫사자 라이언과 호랑이 타이거. 그래서 라이거라고 하는데요. 새끼를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자와 호랑이는 서로 다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사실 얘네들은 자연 상태에서 임신하기도 어려워요. 왜냐? 숫사자, 암호랑이.
만나지 못합니다. 사자는요, 주로 따뜻한 지역에 있고요. 호랑이는 약간 추운데 아한대 지역에 있죠. 그래서 인공적으로는 생식을 이렇게 하게 할 수는 있지만요. 자연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동물들을 비행기를 실어 나르고 배를 실어 날라서 같은 동물원에 있으니까 라이거라는 게 태어나는데요. 원래 자연 상태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진돗개, 풍산개 생긴 모양은 다른데요. 태어난 자손이 또 다른 개들하고 번식을 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종이라는 거는 짝짓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갖는 거, 요거를 같은 종이다라고 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자, 이런 생물의 분류를 한 사람이 18세기 1700년대죠. 스웨덴의 린네라는 과학자예요. 특히 식물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생물을 생김새에 따라 동물계와 식물계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생물을 관찰해서 분류했는데요. 이 린네의 분류 방식은 오늘날 생물 분류학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분류하는 방법 중에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건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고요. 몸이 한 개로 이루어진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 이처럼 생물 생김새에 따라 분류한 과학자 이름은 린네라고 합니다. 린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눴대요. 자,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물계 보겠습니다. 동물계 핵이 있어요. 식물계도 핵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식물계 여러 개의 세포고요. 동물계도 여러 개의 세포입니다. 그런데 동물계는요, 운동성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붙어 있는 거죠. 하지만 식물계는요, 운동성이 없어요. 대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죠. 동물은 팔다리가 있으니까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는데 식물은 팔다리가 없으니까 엽록체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듭니다. 자, 이걸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계는 대부분 몸에 기관이 발달돼 있고요. 이거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줄기, 잎이라는 기관이 발달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은 육지 또는 물에서 사는데요. 식물은 대부분 육지에서 생활하죠. 물론 물에 사는 생물도 있긴 해요. 그다음 균계라는 건요. 핵이 있어. 근데 운동성도 없고요.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균계에 속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실과 같은 균사가 얽혀 있는 구조래요. 이 균계에 속하는 대부분의 생물은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몸에 있는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대요. 자, 균계에 속하는 생물들의 예를 보니까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버섯류하고요. 검은빵, 곰팡이 이런 게 균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원생생물계 핵이 있어요. 여기까지 핵이 있어요. 자,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균계도 아닌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은 물이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생 생물은 대부분 물 속에서 생활한대요. 물 속에서 생활하는구나. 집신벌레, 아메바, 다시마 요게 원생 생물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원핵 생물계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는 생물계고요. 세포벽이 그나마 있다고 합니다.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며 살아가기도 한데요. 원핵 생물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사용해야만 관찰할 수 있다고 해요. 포도상, 구균, 대장균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요. 원핵생물 핵막 없고요. 나머지 원생생물, 식물계, 균계, 동물계는 핵막이 있대요. 그 다음에 세포벽 있는 건 원생생물을 제외하고 원핵, 식물계, 동물계. 아니, 동물계가 아니라 균계. 동물계는 세포벽이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맞습니다. 원생생물계만 세포벽이 없고요. 원핵, 식물계, 균계, 동물계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세포의 수가 원핵은 단세포, 원생은 대부분 단세포지만 다세포도 있어요. 식물계 다세포, 균계는 대부분 다세포, 동물계는 다세포. 자, 원핵 대부분 광합성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 하고요. 균계하고 동물계 안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원핵 생물계는 대장균, 원생 생물계는 아메바, 식물계 해바라기, 균계 곰팡이, 동물계 호랑이 이런 예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등하다 표현하는 게 원핵 생물계고요.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 그 다음에 식물계와 동물계가 있고요. 중간 정도의 균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식물을 분류할 때 이 그림을 쫓아가서 분류하면 조금 쉬워진다고 해요. 이렇게 출발해 갖고 오른쪽으로 하면 세포에 핵이 없대요. 그러면 원핵 생물계다라고 표현하고요. 세포에 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여러 개로 이루어졌는지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로 이루어졌으면 원생 생물계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또 다른 분류를 간대요. 광합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면 식물계 쪽이 되고요. 광합성을 안 해요. 근데 운동성이 있어요. 그러면 동물계가 되고요. 광합성 안 하는데 운동성도 없대요. 그러면 균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 그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세포에 핵이 없으면 원핵 생물, 있으면 몸이 여러 개냐 하나냐로 해서 대부분 하나다. 그럼 원생 생물계 여러 개로 돼 있는데 광합성을 하면 식물계, 안 하면 그러면서 운동성이 없으면 균계, 광합성 안 하지만 운동성이 있으면 동물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억.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포함한다. 맞는 얘기 같아요. 니은, 생물 다양성은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한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것도 맞는 것 같아요. 디귿, 생물 다양성은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수가 많다. 이거 틀렸죠? 생물의 수가 많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종류가 많은 거라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기억 니은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몇 번? 2번.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아까 갈라파고스에 목이 긴 땅거북 나왔었죠? 여기서 이제 핀치라고 하는 새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핀치의 모양을, 부리 모양을 나타낸 거래요. 핀치의 부리 모양이 이렇게 세 가지처럼 변화된 까닭으로 가장 타당한 걸 찾아봐라 했습니다. 꽃잎을 먹고 있고요. 이건 식물의 잎을 먹고 있고 얘는 곤충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꽃잎은 조금 보들보들하죠? 식물의 잎은 약간 빳빳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리가 얘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크지요? 자, 그리고 여기는 부리가 크진 않은데 뾰족하고 작아요. 이유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또는 뭐 이렇게 식물 잎에 붙어 사는 생물들을 먹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 먹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그렇습니다. 몇 번? 4번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 섬이 여러 개인 데를 제도라 그래요. 이처럼 핀칫의 부리 모양이 다양해진 이유는 먹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생물이 다양해지는 원리와 관련된 예시로 19세기 영국 맨체스터 지방의 흰색과 검은색 나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업화가 일어나기, 산업화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흰색 나방의 수가 많았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검은 나방이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공업화 이후에는 검은색 나방이 훨씬 더 많아졌대요. 흰색 나방에 비해서. 이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업화 하면은 좋은 면도 떠오르지만 공기가 오염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장에서 그럴까는 뿌연 연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벽돌 색깔이 시커매진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공업화가 오면서 흰색의 벽이 점점점 어둡게 회색으로 변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변화가 일어났겠죠. 환경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이 나방을 먹고 사는 무언가가 있겠죠. 포식자가 있을 것입니다. 흰색 벽돌엔 흰색 나방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약간 거무디디한 오염이 된 벽돌에는 흰색 나방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흰색 나방이 많이 잡혀 먹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검은색 벽돌에 검은색 나방이 많이 살아남은 거야. 이건 아까 얘기했죠? 환경 변화에 얘가 적응을 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다?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공업화 이후에 검은색 나방의 수가 흰색 나방에 비해 많아지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은 확실히 아니고요. 환경변화, 먹이 부족, 변이가 다 되는데요. 일단 환경변화는 맞아요. 환경이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냐? 변이가 일어난 거냐, 먹이가 부족한 거냐. 근데 여기서는 뭐 포식자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검은색 나방이 많이 살아남았대요. 이거는 검은색 나방이 많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 된 환경에 적응을 했다 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변이가 됩니다. 문제 3번은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변이와 환경 변화를 예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3번 틀리기 쉬우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생물을 개 수준에서 분류한 것이다. A에 해당하는 분류 기준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핵막으로 구분이 돼 있다. 있으면 여기로 가고요. 아니면 여기로 가래요. 가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예, 원핵 생물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몸이 균사로 되어 있으면 균계, 몸이 균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관이 발달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뭘까요? 이건 균계겠죠? 기관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 A의 기준에 따라 아니면 동물계, 기면 식물계래요. 아닙니다. 뭐가 이게 분류의 기준이 되냐? 아무래도 동물과 식물을 분류하는 것은 광합성 여부겠죠? 광합성이 있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면 식물계. 광합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광합성을 해서요. 근데 광합성을 못해서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면 동물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광합성을 하냐 못하냐. 또 다른 얘기로는요. 이게 엽록체가 있냐 없냐로 될 수가 있습니다. 식물계는 엽록체가 있는 거고요. 요거 동물계는 엽록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하고 엽록체하고 나와 있는 게 지금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분류한 기준은 뭐가 된다? 그렇죠.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을 한다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도 적어줄 수 있다?
엽록체의 유무라고 해줘도 됩니다. 엽록체가 있으면 광합성 하는 거고요. 엽록체가 없으면 광합성 못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핵이 없으면 원핵, 핵이 있어요. 근데 세포가 하나로 있으면 원생. 그 다음에 몸이 다세포인데 광합성을 하면 식물계. 그 다음에 광합성을 안 하면 균계나 동물계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광합성도 안 하고 운동성도 없으면 균계, 광합성 안 하는데 운동성이 있으면 동물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4번에 기관이 발달하면서, 여기서 기관이라는 건 뭐 소화기관, 영양기관, 생식기관, 그 다음에 뭐 순환기관 이런 것들 얘기해요. 자, 그래서 기관은 발달했는데 광합성을 해요. 그러면 식물계. 기관이 발달했는데 광합성을 안 해요. 그러면 동물계. 자, 그 다음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생물을 과학적으로 분류했을 때 좋은 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 고르래요. 생물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요거는 가능합니다. 생물 사이에 가깝고 먼 관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이 인간에게 유용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분류만을 가지고는 어렵죠. 이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 성분을 조사해 봐야 돼요. 디귿은 틀린 것 같고요. 리을번 생물이 어떤 물에 속한지 파악할 수 있다. 요건 또 가능하죠. 그래서 디귿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기역 니은 니을.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5가지 식물이 아니죠. 생물을 5가지로 나눈 것 중에 균계의 특징을 표현했대요. 자, 세포에는 핵이 있는 생물 중에 이것이 없어서 이것을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다. 대부분의 몸은 실 모양의 지그슨 균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엽록체가 없어요. 균계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요? 광합성을 못해요. 여긴 엽록체. 자, 그래서 균계는 엽록체가 없고요. 광합성 그래서 못하고요. 하지만 몸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대요. 자, 이렇게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알아보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은 생물 종류의 다양함을 나타낸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생물 다양성은 생물 종류의 다양함만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정도, 각 생물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2번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 요거는 맞아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 변이. 자, 세 번째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편의라는 건요. 얼마나 편리하냐 안 하냐 이렇게 분류하면 우리는 이거는 인위적 분류라고 해서 분류를 안 친다 그랬죠? 분류를 할 때는요. 생물의 생김새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과학적 분류라고 하죠. 그래서 생물이 얼마나 가깝고 먼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생물의 분류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생물 분류하는 기본 단위는 가장 작은 게 종이라 그랬죠. 종. 자, 종은 서로 같은 종이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핵막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핵과 세포질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핵막이 없대요.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원핵 생물계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구별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생물 종류의 다양한 정도뿐만이 아니라 생물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까지도 이야기를 하고요. 종류가 다양한 것을 다양하다라고 하지 개수가 많은 걸 다양하진 않다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